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거의 매일 쏟아지는 가짜뉴스 걸러내느라 또 바쁜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이야기하는 이 가짜뉴스, 우리가 흔히 틀린 기사를 말하는 오보와는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글쎄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참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오보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편은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먼저 이제 오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가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오보에는 객관적인 오보랑 그 의미상의 오보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자들이 이제 오래전에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객관적인 오보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숫자가 틀렸다거나 이름이 틀렸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실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의미상의 오보는 뭐 어떤 부분을 잘못 강조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의미를 뭐 생략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의미상의 보도가 되고요. 뭐 또 다른 학자는 개인적인 그 오보가 있고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오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잘못해서 생기는 오보가 있고요. 그 방송사마다 어떤 논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되는 그런 오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약간은 의도된 오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그런 기사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의도된 오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사, 오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각 신문 방송사에서 보도준 측에 보면 정확성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성을 위해서 확인 절차 몇 번이고 걸쳐야 하고요. 또 반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퓰리처 네. 상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의 핵은 정확에 있다. 라고 정확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3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확인 절차 거치지 않은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보통 네.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 뭐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편집 과정에서 그렇죠. 뭔가 아차 싶어서 이렇게 내는 게 오보인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오보를 낸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그 대중들이 보는 거죠. 그 3월 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대구 거주자 아니다, 거짓말, 서울 백병원 뚫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기사는 기사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제목에서 보듯이 그 뚫렸다라는 표현을 또 썼죠. 뚫렸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사 내용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고수를 하고 네, 있어요. 조선일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명칭 자체를 통일하기로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한폐렴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돼 왔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에 보면 70대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로 서울 대형 병원에서 한 차례 거부를 당했고 이에 보건소를 또 방문했는데 진단 검사마저 거부당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죠. 네, 사실은 보건소를 이 환자가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동네 의원을 거쳤던 것으로 나중에 네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자 이렇게 기사가 잘못됐으면 네. 응당 정정 기사를 내고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신문사 측의 처리 방식도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 해당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후기 형식의 이렇게 글을 실으면서 네.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보건소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토나 복부 통증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긴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의심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할머니 증상을 보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컸다라고 썼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는 해당 문장을 이후에 삭제를
이 문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포구에 확인한 결과 할머니는 마포구 한 내과를 방문했지만 마포구 보건소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를 일부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기자가 10일 다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쓴 게 자신의 입장이고 공식 입장은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기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정정하는 기사를 내는 네. 게 맞을 텐데 기자 개인이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그것도 해명 형식으로. 근데 이제 이 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중국에서 온 20만 장의 마스크가 부적합하다라고 했던 머니투데이 기사, 이 기사도 논란이 일자 기사를 두 차례 수정을 하고 결국 삭제를 내렸죠. 내렸죠. 네. 오보 처리를 그냥 수정 삭제만 해서 다시 그냥 안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조선일보인데요. 역시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라는 기사입니다. 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딸기밭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서울대병원 노조,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이 언론중재위원회 정종 요청 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당초에 딸기 농장 예약을 했어요. 네, 했는데 요즘 딸기 농장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취소하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취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취재 네.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데 네, 이게 취재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보도가 이렇게 잇따르는 걸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화 한 번만 했으면 그냥 그렇죠. 해결됐을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악의적인 보도, 의도적인 오보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돼 왔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요. 네. 또 최근에 대표적인 게 지호영 의혹 보도인데요. 네. 온라인에 떠도는 어떤 루머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된 그런 경우였죠. 그렇죠. 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죠. 네. 이분하고 지호영의 대표가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이 지호영이라는 업체가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가 됐다. 이런 특혜 의혹 기사였어요. 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기사였는데 김정숙 여사가 고교 동문인 지호영 업체 대표에게 특효를 줬다.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는 숙명 여고를 나온 거고요. 대학은 네. 경희대를 나왔죠. 네. 이 회사의 대표는 숙명 여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숙명 여고, 숙명 여대는 재단도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네. 이름 같지만 네. 같은 숙명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동문 특혜 의혹까지 기사가 간 거고요. 네. 그래서 3월 10일 뉴스톱에서 이 기사를 자세히 팩트 체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영 의혹 검증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를 이제 팩트 체크를 쭉 했는데요. 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오보가 의도적인 게 아니냐, 예.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이런 점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났었죠. 네. 이미지 조작도 심지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업체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나 숙명여고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도 또 네. 남편이 아닌 분을 가지고 남편이라고 해서 그 네. 의혹을 부추기는 이런 네. 기사였는데. 그리고 지호영 자체가 그 제작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거든요. 그렇죠. 마스크 네. 유통업체. 네.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이 오보의 문제들. 그 언론사들이 이미 보도 준칙 이런 거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걸러지지 않을까요? 이미 있죠. 네. 올 초에 보도 준칙을 새로 개정한 한겨레의 경우 네. 첫 번째 보도 준칙이 검증과 정확한 보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보도의 정확성을 취재 보도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보 기사를 낸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취재 준칙, 취재 보도 1항에 신속 보도는 언론의 생명이지만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보도에 앞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친다라고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성을 강조한다 해도 분초를 사실 다투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의 취재 환경? 네.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뭐 생길 수 있는 피해 그 오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예,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오보가 난다 해도 정정 보도를
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정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이런 그 정정 보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한 지침이나 네. 이런 뭐 학문적인 연구 역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 5대 종합 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정정 보도를 분석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논문에 보면 정정 보도 유형이나 내용 기간 등을 조사를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오류 발생 원인, 또 정정보도 게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등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역시 정정보도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이런 논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제가 뭐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재밌는 건 1990년대 초반의 논문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92년 한국언론연구원, 96년 우병동 논문에서도 왜곡, 과장, 허위 보도 등의 오보가 사회 문제로 제기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부정확한 보도, 해명 보도는 미흡하다라고 역시 이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보는 이미 이렇게 여러 논문에서 검증이 됐듯이 언론 신뢰의 하락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가 언론사로서는 사실 오류를 인정하는 어떤 수치?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수치심이 될 수 네, 있겠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하면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또 높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대중들이 정정 보도를 보고 신문에 보도되는 뉴스의 질을 더 좋게 여기는 비율이 63%였다면 나쁘게 여기는 비율은 8%로 조사됐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그 논문이었는데요. 네. 물론 오래된 논문이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처럼 그런 의도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정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정확성을 조금 꾀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정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산업계에서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제조사들이 먼저 리콜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소비자들한테 저희 제품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뭐 언제 생산된 이러이러한 제품들은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거나 뭐 교환해드리거나 합니다라는 리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네. 왜 기사는 리콜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오보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정확한 보도를 하자, 또 잘못된 보도는 바로잡고 고치자. 이런 것이 뭐 금과 옥조처럼 어떤 규칙에 나와 있어야만 이렇게 정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언론의 윤리의 문제인데 기자로서의 양심에 좀 맞춰서 보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코로나19 와중에 쏟아지는 이 언론사들의 이런 오보 기사에 대한 미디어 비평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30대이자 결혼한 지 2년 차인 신규환님을 만나뵐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4살 신규환이라고 하고요. 현재 만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한 지는 2년 조금 넘었고요. 이제 와이프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일은 3교대로 출퇴근 시간이 항상 틀려서 YTN을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듣게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 사시는 34살의 신규환님. 네. 만두 공장에서 일을 하신대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교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출근하시는 시간대가 계속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환님은 3교대 근무로 뭐 아침 출근해서 오후 퇴근인 주간 근무, 네. 또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석간 근무, 그리고 저녁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시는 야간 근무,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네. 보통 회사원분들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다면 이분은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매번 다른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듣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유익하다. 그래서 매일 YTN을 켜놓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YTN을 듣고 계신 건지 신규환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타 주파수의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이제 TV 시청을 안 하는데 뉴스를 듣고 싶어서 YTN을 찾아서 듣게 됐거든요. 신문 보긴 너무 어렵고 그냥 출퇴근길에 듣고 싶어서 찾아보게 된 거죠. 어느 때는 이제 뉴스도 듣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듣다 보니까 고정으로 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뉴스는 라디오에서 나올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들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새 신문 잘 안 보죠. 네. TV도 사실 잘 안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집에 가서 TV 하루도 안 켜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이제 이동 중에 주로 정보를 아마 접하시는 것 같은데 YTN 라디오를 틀어두니까 주요 뉴스들을 늘 이렇게 내보내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뉴스를 쉽고도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많이 찾아 듣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편 신규환님은 저희 방송에서 유독 애청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건지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재무 상담인가? 방금도 듣고 왔거든요, 퇴근하면서. 아직 몰랐던 내용을 알려주시고, 다른 분들의 재무 상황을 들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상담할 게 있나 해서 나중에 상담할 예정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거 많이 듣고요. 거기에 문자 몇 번 보내서 상품도 한번 받았었습니다. 처음 받는 거라서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퇴근하실 때, 오후에 퇴근하시니까 아마 굿모닝 굿라이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무상담 맞습니다. 프로그램 오늘도 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담 받으십시오. 네, 상담 받고 부자 되시고요. 그리고 조윤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FM 조윤지입니다에는 문자 보내서 상품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분한테 자랑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굿모닝 굿라이프를 즐겨 듣는 이유가 또 결혼 2년 차이시잖아요. 그렇죠. 신혼이신데. 네. 또 머지않아 미래 아빠가 될 분이시니까 이 부동산, 돈 관리, 뭐 재무 관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재무 관리를 다른 사람의 상황에 빗대어서 네. 좀 알뜰살뜰히 챙길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편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뉴스 말고 가끔 음악 같은 것도 듣고 싶은데 YTN에 저녁 늦은 시간대쯤에 음악이 나오긴 하는데 음만 나오는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멜로디만 나오는 그런 게 나와서 그게 좀 아쉽긴 했었죠. 그때는 이제 음악 어플 틀어서 음악으로 듣다가 다시 듣고 그랬었어요. 이제 멜로디만 나오는 음악보다 가요나 뭐 트로트 같은 노래도 나왔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YTN 화이팅! 네. 아마 심야에 저희 한밤의 음악 여행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BGM 형식으로 멘트를 최대한 자제하고 음악을 연속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그게 조금 라디오답지 않았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말 많이 안 하고 음악만 쭉 틀어주니까 좋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도 네, 사람 냄새가 나는 음악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우리 신기환님. 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이시면서 교대 근무하시면서 저희 YTN 라디오의 재무상담 프로그램 또 조윤지 씨 프로그램 이렇게 애청하고 계시는 신규환님 만나봤습니다. 반가웠고요. 김희연 리포터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계기로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산업재해 예방,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콜센터 지부의 이윤선 지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부장님. 이번에 발생한 구로구에 있는 한 보험사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지난 12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 통신사의 콜센터 이런 곳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사무 공간부터 좀 보면요. 네. 이 콜센터 사무 공간이라는 게, 근무 환경 자체가 네. 독감이나 눈병, 이 전염병이 강한 질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한 공간에서 수십 명에서 100명 또는 200명까지도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요.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일부 분들은 이제 닭장에 닭처럼 다닥다닥 붙여서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한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험도가 또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위생 측면에서도 이제, 손을 좀 자주 씻고, 좀 청결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콜센터 자체 이제 운영 방식을 보면은 그 기존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예, 어떨 때는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일을 이제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코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는군요.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취약을 하고요. 네. 상담사분들 사이에 계속 그 전화 상담을 하니까 차단벽이나 아니면 방음벽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따로 없고 다만 이제 한 1m 정도의 사무용 칸막이가 전부인 경우 허다합니다. 아니 이 옆 사람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음벽이 없어요. 예. 그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그럼 그냥 트인 공간에서 우리 그냥 사무실 책상 같은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옆 사람의 이른바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데 그 침이 튀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군요. 예, 그렇죠. 앞 사람한테도 튈 수도 있고 옆 사람한테도 튈 수 있고 굉장히 그런 위험도 없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끼는 것이 일종의 에티켓처럼 돼 있는데 왜 마스크 안 끼냐. 근데 사실 이 상담사분들은 마스크 끼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아마 출퇴근하시면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출퇴근하실 텐데, 네. 잠깐 한두 시간 사이에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예, 일반 사용하는 이제 마스크를 끼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두 시간도 아니고 8시간씩 끼다 보면은 그 안에 습기도 차고 그렇네요. 계속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마스크가 그냥 눅눅해져 버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끼고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네.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통화 음질 때문에라도 그 고객 불만을 제기하는 이제 또 강성 고객분들이 계셔서 네. 이래저래 어쨌든 일반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끼고 전화 상담하면 사실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로부터 또 불만이 날아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닭장에 닭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참 정말 열악하구나. 새삼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부터 대부분 직장에서는 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뤄진 콜센터처럼 이 콜센터라는 곳은 아까 200명까지 한 방에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또 쉼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코로나 감염의 최적 조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왜 네. 진작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그 업체에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이 비용 때문인 거죠. 결국은 비용. 예. 그리고 이 비용을 이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냐, 콜센터에 이제 비용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냐, 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보면요. 네. 이 원어청 구조를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직접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비용 절감이나 아니면 인력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청을 준단 말이죠. 아. 그렇다 보니까는 보통 저희가 뭐 용역, 뭐 하도급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콜센터 업무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 이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거나 투자하거나 심지어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도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 콜센터 대부분이 하청업체, 외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이 콜센터 이제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현황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에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네. 정확히 몇 명이 종사를 하고 계신지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다 이제 한 종사자는 4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원어청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최소 60% 정도 이상은 원청과 하청이 나눠져서 위탁으로 운영이 되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조사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콜센터 중에서 통신사들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로 외주나 이제 하청 이렇게 운영한 데가 많습니다. 아, 통신사들도요. 그럼 예. 통신사 우리가 흔히 아는 홈쇼핑 예.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외주고요.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요즘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워낙 그 콜센터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네. 공공기관도 콜센터 외주를 주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자, 어쨌든 이번 코로나 집단 감염 때문에 지난 10일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콜센터 등 이런 밀집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제시했어요.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게 콜센터 그 업종의 이제 구조를 잘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여기 보면은 뭐 밀집도 낮추고, 그다음에 간격 조정하고, 뭐 유증상자는 이제 출근 뭐 중단시키고 업무 배제하고, 뭐 소독제 뭐 이런 지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콜센터의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원청과 하청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콜센터가 대체로 최저 2차제로 이제 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을 받는 그 도급사, 저희는 이제 도급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하청회사에서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이게 워낙 위급한 상황에서 나왔고, 물론 예. 재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윤선 지부장님 말씀대로 사무실 좌석 간격을 조정하고 밀집도를 낮추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러려면 더 많은, 더 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청업체에서 사실 해결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마 이런 말씀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겪는 욕설, 뭐 성희롱, 우리가 이런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서 이런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이런 콜센터에서 물리적인 노동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사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좀 보호가 돼야 되는지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이번 코로나 문제도 결부된 것인데 일단 사무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 환경. 예, 기존에는 워낙 열악하게 이제 배치가 돼 있어서 네. 지금 배치도 좀 여유 있게 상황을 배치를 하고, 둘째는 임금입니다. 이 상담사분들이 대체로 네.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한 1, 20만 원 더 받는 수준에서 이제 임금이 대체로 책정이 되는데, 네. 이런 임금에 비해서 사실 스트레스를 보나 노동 강도를 보나 업무량을 보나 상당히 임금이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네. 만성적인 이제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스트레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심한 게 이제 스트레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는 상담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육아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성 보호에 대한 것들을 노동법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여성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제도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부가 좀 결부가 돼서 또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여성 보호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모성 보호죠. 네. 네. 어머니이자 노동자인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로 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어떤 환경을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서서 노동법이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총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콜센터 지부의 이윤선 지부장이었습니다.